두 번째 그 책자 이거 식생활과 건강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 각각 네 권을 모두 다 60점 이상 맞으셔야 되고요. 60점이 아니라 40점, 가락이 40점이니까 40점 이상 맞으셔야 되고, 평균이 60점입니다. 평균 60점 이상 맞으셔야 되고, 가락이 40점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조금 애우는 게 많잖아요. 기생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첫 번째 파트가 좀 애우는 게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가락을 면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강의는 이 부분은 가락을 꼭 면하시는 게 이제 포인트고, 그다음에 두 번째라든지 세 번째를 통해서 그걸 평균을 올려주시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헬스장이라든지 그 피부샵 그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건강관리 자격증을 많이 따는 이유가 이런 파트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헬스장, 그리고 피부 미용을 할 때도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피부 미용에 훨씬 더 같이 하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헬스장이라든지 건강 관련된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부 미용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지금 추세고, 그리고 네 번째 운동과 이제 비만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덤벨 경제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덤벨 경제가 우리가 이제 아령 같은 운동을 할 때 그게 요즘에 대세다 보니까 이 운동하는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정말 많이 따고요. 실제로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따러 가면은 체육과라든지 피부 미용 관련된 젊은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아마 가시면 어머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린애들이 따로 왔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학교에서 우르르 와서 이렇게 많이 따는 게 대세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같이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제대로 들어갈 부분 건강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 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피부가 있잖아요. 이제 피부샵이라든지 피부 관련된 미용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피부과 그 관련된 학생들도 많이 딴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피부의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건강관리사를 하면은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가 겉에 있는 그 피부잖아요. 겉에 있는 피부독이 경피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피부로 들어오는 독이 결국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피부를 건강하게 하면 결국은 내 몸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 피부 쪽도 아주 중요합니다. 피부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일반적인 세포가 있어요. 동물 세포는 이렇게 생겼고 식물 세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동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핵이 있겠죠. 식물도 똑같이 핵이 있고요. 이제 소포점 리보솜은 이제 그 리보솜이 있고 뭐 골지체 세포 막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 인간은 미토콘드리아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하면은 식물 같은 경우는 이 엽록체가 있죠. 사람과 조금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세포는 이렇게 생겼고요. 피부의 이제 구조를 한번 볼게요. 피부의 구조와 생리적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엽록체, 아까 말한 그 엽록체죠. 그 식물은 낮에 산소를 내뿜고 밤에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이 엽록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죠. 이 엽록체가 산소를 내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태양이 떠올라야만이 이제 빛에 의해서 이 엽록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소비해서 산소를 내뿜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식물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간,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동물은 이 식물이 내뿜는 이 산소를 이용해서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게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산소를 내뿜죠. 그런데 인간은, 동물은 산소를 이용을 해서 내가 사용할, 움직여야 되잖아. 모든 동물들은 다 움직이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나무처럼 뿌리 박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죠.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 게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엽록체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기능은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고 틸라코이드가 쌓여 그라나를 형성을 하고, 그라나에는 엽록소, 빛 에너지를 이렇게, 그라나라는 곳에서 빛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를 하고, 스트로마에는 DNA, RNA, 리보솜 이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포도랑 합성 장소고, 자체적으로 복제 및 단백질 합성이 가능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이제 동물을 보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성을 하죠. 저희가 계속 건강 공부하다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정말 중요하고, 이쪽에서 ATP,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코엔자임 Q10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돼요. 코엔자임 Q10이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고, 이 코엔자임 Q10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부분이 바로 심장이라든지 뇌 같은데, 그런데 얘는 25세가 넘어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원래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다가 40대가 넘어가면서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기능이 저하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심장이라든지 뇌혈관 쪽이 많이 기능을 상실하는 게 바로 40대를 넘어서부터. 그래서 그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의, 에너지가 더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는 코엔자임 Q10이 그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는 쪽에는 결국 근육도 많고, 기질에 따라서 DNA, RNA, 리보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단백질 합성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의 기능을 좀 볼게요. 세포의 기능 보면 핵이 있죠. 아까 보셨다시피 핵이 있고, 에너지 대사 기관이 미토콘드리아 있고, 이제 엽록체, 식물 같은 경우 엽록체가 있겠죠. 그리고 단백질 합성 및 이동 기관, 모든 부분은 단백질을 합성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리소솜이 이렇게 필요한 거고, 세포막은 유독 모자이크설, 인지질, 그다음 외재성 단백질, 내재성 단백질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후형질에는 세포벽과 액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 피부의 구조와 생긴 특징, 이쪽 보면은 핵과 이제 구조와 기능 쪽을 좀 비교해서 식물과 동물 이렇게 이제 구조와 기능을 좀 볼게요. 핵은 이제 우리가 아까 동물도 있었고 식물도 있었잖아요. 한 가운데 핵이 있는데, 세포에서 가장 크고 뚜렷하고 대부분 이제 구형으로 되어 있죠. 기억나시나요? 아까 봤던 그 핵이 이렇게 기억이 나시죠? 여기 보면은 이거 동물의 핵이고, 여기는 식물의 핵이죠. 한 가운데 가장 크게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이 핵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크고 뚜렷하고 대부분 구형으로 이중으로 막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능은 유전물질 DNA가 들어있어요. 핵이니까. 그리고 생명 활동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이 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이 가장 중요하겠죠. 미토콘드리아 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아까 봤죠. 그 애벌레처럼 길쭉한 타원형의 막대 모양이고,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도. 얘가 하는 기능은 세포 호흡의 장소가 되고요.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에너지 생산, 그러니까 ATP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미토콘드리아 하는 거고, 엽록체 기억나시나요? 지금 상상을 하시고 앞에 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엽록체는 말 그대로 아까 초록색이었죠. 기억나시죠? 타원형 모양이었고, 이중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합성의 장소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죠. 조금 그 동물과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리보솜을 보겠습니다. 리보솜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리보솜. 이게 핵이고요. 아까 봤던 이게 핵, 동물의 핵, 식물의 핵.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동물의 미토콘드리아, 식물의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엽록체. 엽록체는 식물에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게 이제 리보솜에 대해서 보고 있었죠. 리보솜, 동물의 리보솜, 그리고 식물의 리보솜. 이제 보시면서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솜은 가장 작은 세포 소기관이고 막이 없어요. 막이 없고요.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이중막이 내에는 막이 없고 소포체에 붙어 있거나 세포질에 흩어져 있죠. 얘 하는 일은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바로 리보솜의 일입니다. 그리고 소포체 볼게요. 소포체는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막이 얽혀 있는 구조로 핵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리보솜이고요. 그 다음에 소포체입니다. 소포체. 소포체 이렇게 동물과 식물 비슷하게 되어 있죠. 소포체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막이 얽혀 있는 구조로 핵막과 연결되어 있고 리보솜에서 합성한 아까 그 납작한 그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분으로 움직여주는 게 운반해주는 게 소포체예요. 소포체입니다. 그 다음에 골지체 볼게요. 골지체는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겹으로 포개진 구조예요. 소포체랑 골지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소포체고요. 골지체 구별되나요? 이게 소포체, 동물의 소포체, 동물의 골지체, 식물의 소포체, 이게 식물의 골지체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걸 좀 기억을 해 보시면서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골지체 납작한 주머니 여러 겹으로 포개진 거고요. 물질의 저장 포개져 있으니까 저장과 분비에 관여를 하는 역할을 할 테고 그다음에 리소좀을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 리소좀은 뭔가 구형의 주머니 모양입니다. 리소좀 혹시 생각나시나요? 앞에 리소좀도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저랑 같습니다. 이게 리소좀입니다. 보라색 이 리소좀 보이시죠? 이건 리보솜이고 이건 리소좀이고 처음 들어보셨다면 한 번 더 보시면 될 거고요. 구형의 주머니 모양 아까 보라색 구형이었죠. 이제 가수분해 요소가 존재하고 세포 내 소화를 하는 게고요. 그다음 중심체입니다. 핵 근처에 두 개의 중심립이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중심체고요. 세포 분열 시 양극으로 이동하고 방추사를 형성합니다. 혹시 중심체 보셨나요? 중심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심체입니다. 중심체 동물에만 있죠. 중심체입니다. 중심체 기억하셨죠? 그러니까 동물만 있는 것도 있고 식물만 있는 것도 있죠. 세포막, 인지질 이중축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간통하는 게 세포막. 세포막이니까 이건 굳이 보실 필요 없을 테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고요. 세포를 형태 유지, 선택적 물질 투과,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이런 거고 액포. 주머니 모양이고 단일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 당류, 색소, 노폐물을 저장하는 곳이 액포. 액체죠. 액체를 이제 담는 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포벽 우리가 세포벽이라고 하죠. 세포벽은 셀룰로스가 주성분이고 1차 벽 주위를 2차 벽이 둘러싸고 있고요.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식물체를 지탱해 주는 게 세포벽입니다. 식물에만 있겠죠. 세포벽 이게 세포벽이죠. 세포벽 그 동물은 세포막이라고 하고 이제 식물은 세포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인체 항상성, 우리 항상성 아시죠? 항상성은 뭐냐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항상성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체온을 볼까요? 각 기관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상호 조화를 이루는 거고 우리의 체온, 우리 요즘 어디 가면 매번 체온 재시잖아요.
뭐 손목에다 체온 재고 뭐 그 체온 재는데 앞에 서서 체온 재고 왜 체온을 잴까요? 체온이 일정 체온보다 너무 낮아도 저체온증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너무 높아도 요즘에 38도인가요? 38도, 39도 이렇게 되면은 무슨 질병이, 염증이 있을 것 같아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상 40도가 넘어가면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체온은 그러니까 34도에서 34도, 34.5도에서 38도까지 그 안에서만 있어야지 거기를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 해서 이걸 항상 이걸 일정히 유지하는 걸 바로 항산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소와 탄산가스, 생명을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내야 되죠.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고 낸 다음에는 이제 보죠.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교체해 주는 거고 내 몸은 산 알칼리가 항상 일정 유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혈액은 pH 7.3에서 7.4 정도 이 정도의 약 알칼리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체온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또한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120, 최소 80에서 120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60 이하로 떨어지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높아도 200 이상으로 이렇게 높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을 섭취를 해야 되죠. 현대의학에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 같은 의미로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도 식전과 식후에 이 혈당이 어느 정도 그 범위 안에 있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저혈당 증세라든지 갑자기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제 문제가 머리 혈관이 터져버린다든지 뭐 많은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항상 그 부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바로 항상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6번째 체액의 조절이 있어요. 혈액에서는 항상 일정량의 인체 내에서 순환을 하죠. 부족하면 갈증 나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많으면은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혈액의 농도가 짙으면 또 이제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옅게 만들어줘야 되고 너무 옅어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농도도 맞춰줘야 되는 거고 저기 좀 조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체액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은 신석증, 요석증, 통풍 우리가 그 담석, 암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체에 물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7번째 호르몬 분비의 항상성. 그러니까 호르몬, 우리의 이제 가장 많은 호르몬 요즘에 많이 겪고 있죠. 이제 환경 호르몬이 우리 호르몬과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호르몬 분비의 이제 항상성, 갑상선 기능, 갑상선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항진증과 갑상선 저하증. 그리고 당뇨도 췌장에서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 거잖아요. 인슐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호르몬 분비, 인슐린도 적당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성장 호르몬도 똑같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너무 안 나오면 그거에 대한 성장이 안 되는 난쟁이 병 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계속 나올 때가 지났는데도 30일에도 40일에도 계속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계속 키가 큰 거나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 기형인 거죠. 문제가 있는 거. 그럼 호르몬 분비도 항상성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백혈병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체내에 침입한 병균을 잡아먹는 백혈구 수는 상태에 따라 이제 조절해야 되고 적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죠. 적혈구는 산소와 영양을 운반을 해주는 거고 적혈구는 우리의 병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산소의 필요량에 따라 적당하게 그 수와 양이 조절돼야 되는 게 적혈구죠. 너무 적으면 빈혈, 우리가 쉽게 말하는 빈혈이라는 증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활동과 휴식은 활동한 만큼 쉬어야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만큼 쉬어야죠. 열심히 낮 동안 일했으면 밤에 눕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지는 게 그만큼 쉬어야만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고, 많이 움직인 날은 정말 빨리 잘 수밖에 없는 거죠. 과로는 병적 상태뿐 아니라 죽음까지 초래하게 하는 게 과로고요. 교감신경과 이제 부교감신경. 교감은 이걸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교감신경은 지금처럼 앉아서 공부를 하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계속 예민해 있는 상태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교감신경은 뭐냐? 릴렉스한 상태예요.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내 신경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이제 릴렉스 상태, 잠을 자거나 편안하게 있어야지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부교감신경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항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성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기 나오지도 안 나온 부분도 있는데 이제 심장 박동수 같은 경우도 항상성에 들어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체온, 그 다음에 그 탄소, 산소, 이제 산소에 우리 흡입하는 거고요. 산알칼리 균형, 혈압과 혈당, 그리고 뭐였죠? 체해, 그리고 호르몬, 그 다음에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활동과 휴식, 그리고 자율신경의 조화까지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뇌 쪽을 볼게요. 뇌 속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활동하고 있대요. 대뇌가 있고 간뇌, 시상하부, 소뇌, 뇌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뇌는 감각기관에 보내는 정보를 처리하고요. 재생을 위해 기억들을 저장, 사고와 계획을 위해 다시 재생시키는 게 대뇌고요. 우리가 공부한 걸 다 저장하는 게 바로 대뇌입니다. 그래서 대뇌가 이렇게 모든 정보를 처리를 하게 되고, 간뇌와 시상하부는 자율신경을 조절을 하고요. 혈관의 축소, 확장, 장의 움직임, 심장 박동과 호흡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간뇌와 시상하부고, 소뇌는 근육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리고 뇌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뇌간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유지를 하고요. 먹으면 삼키고, 피곤하면 자고, 쉬고, 자면 숨 쉬는 것을 잊지 않고, 이거 본능과 반사작용이에요. 자면서 나 숨 쉬는 거 깜빡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었는데 내 삼키는 걸 깜빡하고 안 먹고 입에 안에 계속 음식이 있어. 먹었는데 위가 움직여.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위가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네. 깜빡 잊어버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뇌간입니다. 그리고 뇌세포 형성 기간은, 뇌세포는 임신 18주, 그러니까 몇 개월이죠? 4개월, 5개월 그 사이에. 4개월에서 5개월 그 사이에 뇌세포가 70% 정도. 그러니까 3, 4개월 때 입덧이 되면 입덧이 끝난과 동시에 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기간에 엄청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음식으로? 머리에 뇌를 형성하는 영양소가 많이 있는 음식 위주로 많이 먹어야지 훨씬 똑똑하겠죠. 그리고 이때 형성은 그때 임신 18주부터 생후 20, 태어나서 20개월. 그러니까 20개월이니까 돌 지나고 1년 6개월인가요? 여기 18개월이고, 그러니까 생후 2돌 전까지가 이제 70% 정도 뇌세포가 형성이 되고, 70%니까 나머지 30%는 언제 되냐? 30% 중에서 20%는 취약 전에 형성이 되고요. 나머지 10%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임신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입덧이 끝난 그 기간부터 애가 그러니까 2돌 되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애들이 확실히 머리가 좋다.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이 부분에서 내가 태교라든지 애를 태어났을 때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애가 이렇게 똑똑하나? 그걸 한번 보시고, 우리 애가 조금
좀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 그때 혹시 소홀하지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보겠습니다. 피부의 구조예요.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딱 보면 겉에 이거 하나만 있는 줄 아는데 이 안에 보면은 엄청난 이렇게 얇은 막이지만 이렇게 구성되어 층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겉에 있는 걸 표피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부분을 진피. 그 밑에를 피하죠. 이제 지방이 있죠. 지방질을 우리가 유분기가 이렇게 나온다고도 하는데 이 피하 지방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시 얘기하면 표피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피층이 있고 피하 조직으로 있어요. 그럼 표피층은 이제 보통 한 5층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제일 겉에 각질이 있는 부분을 각질층, 그 다음에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걸 투명층, 그 다음에 과립층, 유국층에서는 이제 세포가 있는 거죠. 유국층, 기저층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를 표피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피층은 유두층과 망상층을 말해서 이제 진피라고 그러죠. 여기 내용을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 표피층보다는 진피층이 훨씬 더 두껍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 진피층 쪽에서 피지선과 한선, 유두, 그러니까 이 무유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잔털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자리를 잡는 부분이 진피층에서 자리를 잡죠. 그러니까 우리 피부 관리를 할 때는 겉에만 이렇게 판지르르 이렇게 스킨만 이렇게 발라서 피부가 이렇게 유지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포가, 우리 아까 식물 동물 했을 때도 그 세포 핵이 중요했잖아요. 이 세포가 있는 유국층에서부터 표피의 아랫부분 유국층부터 진피층까지를 정말 잘 다뤘을 때 얘가 이제 각질 주기에 의해서 일어났을 때 다시 고운 피부가 밖으로 유출될 수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의 구조 기능 좀 볼까요? 아까 말한 이게 표피층에서 5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질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기저, 이렇게 진피층과의 경계를 만들어주는 게 기저층인데요. 한번 볼게요. 표피층은 말 그대로 표피층이 5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의 바깥 부분이고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질층은 각질 형성 세포가 분열되어 만드는 최후의 세포층을 각질층이라고 하고요. 각질 세포는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얇은 조각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좋으신 분, 이제 화장을 잘 받는 사람은 이 떨어져야 하는 각질을 잘 제거하신 분들이 화장을 잘 받았어요. 우리가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떨어질 각질들이 계속 이 피부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화장을 하셔도 이제 피부 관리를 하셔도 이게 이제 그 영양이라든지 얘네들을 떨어져야 될 각질층이 다 내 정말 비싼 영양크림을 발랐는데 각질층이 많이 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피부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으로 해야 될 게 바로 각질 제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화장품들이 피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각질 제거제가 가장 많이 있고, 사실 각질 제거를 하고 나면 피부가 훨씬 더 투명해 보이고 화장도 잘 받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피부 관리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할 게 없어. 그러면 각질 제거만 하셔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난 각질 제거보다는 좋은 영양크림, 100만 원짜리 영양크림 있어. 그거 바를래. 아니요. 그거 좀 덜 바르시더라도 각질 제거를 하시면서 하고 나왔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질 세포는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얇은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고요. 과립층에 이제 그 밑에 층이 과립층이죠. 과립층에 과립세포가 죽어서 각질세포로 변하죠. 그러니까 과립층에 있던 게 이제 축적돼서 이제 각질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과립층에 있는 걸 각질로 바뀌는 걸 이걸 곽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투명층,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투명층이었잖아요. 투명층은 생명력이 없는 상태의 무색이에요. 투명.
그래서 무액세포로 손바닥과 발바닥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적시면 손바닥과 발바닥이 이렇게 다 부르튼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투명층이라고 부르고 얘는 손바닥과 발바닥에만 존재합니다. 과립층. 그 다음에 이제 과립층이죠. 과립층은 말 그대로 그 세포,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국세포에서 이용되어 온 가립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2,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립층이라서 한 개층이 아니라 2, 3층으로 되어 있고요. 피부염이나 피부 건조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바로 과립층입니다. 그 다음에 유국층이죠. 유국세포 사이에 임파관이 있어 피부의 피로회복이라는 데 미용과 관련된 부분이 유국층이고 기저층은 말 그대로 이렇게 표피의 가장 아래층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저층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각질층이 있고 가립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발바닥에만 있는 투명층은 여기에는 없죠. 그리고 이제 유국층이 이제 그 핵이 있어서 유국층도 좀 중요하고요. 기저층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진피층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표피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진피. 우리가 진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 진피의 이 사이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혈관과 신경 등 다양한 부속물이 지나가기도 하고 지지해주는 이제 기질을 공급을 해주고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우리가 피부를 쫀쫀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 콜라겐, 탄성 섬유 및 세포간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이 진피층이고요. 콜라겐, 우리 콜라겐 너무 많이 듣잖아요. 어머, 먹는 콜라겐 없어? SHN 서플리먼트 있어.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피부가 찢어지지 않게 탄성 섬유 피부에 탄력을 주는 거고요. 세포간 이물질은 히아루론산, 히아루론산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하이드라 V, 히아루론산, 우리 모든 화장품에 들어있죠. 히아루론산은 하이드로닉 애시드라고 되어 있어서 그 피부에 볼륨감 플러스 수분감을 넣어주는 게 이 히아루론산이죠. 구조상 유두층, 유두하층, 망상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진피층은 결합조직, 교온 섬유와 콜라겐 파이버라고 되어 있죠. 콜라제너스 파이버와 탄력 섬유 엘라스틴 파이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이제 이렇게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진피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물을 짜듯이 날실과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물을 짜듯이 콜라제너레이션과 엘라스틴이 이렇게 그물 짜듯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진피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두층 이렇게 볼게요. 유두층 표피돌기 사이에서 피부의 표면을 향해 융기되어 있는 부분이고 유두축의 수분은 미용상 아까 앞에 나왔던 미용상 피부의 팽창도와 탄력도와 아주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두하층, 유두층의 밑바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망상층은 밑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망상층은 길고 가는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고 결합 조직과 탄력 섬유가 매우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물처럼 이렇게 콜라겐, 이렇게 엘라스틴과 콜라겐 이렇게 히아루론 그리고 그 사이에 핵처럼 있는 게 이제 히아루론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피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크림이라든지 에센스라든지 그걸 진피층까지 들어가야 돼. 진피층이 했을 때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탱탱하게 잡아줘서 내 피부가 나중에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 진피층으로 들어가는 화장품이 왜 좋냐면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유는 다 이런 피부 조직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피하 조직 보고했습니다. 피하 조직 말 그대로 이제 지방 성분의 피하 조직은 진피와 근육, 골격 사이에 있는 부분으로 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요. 높은 칼로리 양분을 저장하여 전도에 의한 체내 열 손실을 조절을 해주고 피부와 근막 사이에 존재하나 눈꺼풀과 남성의 생식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 피하 조직이에요. 눈꺼풀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자꾸 이제 눈이 이렇게 처지는 거죠. 그래서 피하 조직의 기능은 쿠션 우리가 지방 많으면 이제 쿠션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체온도 유지해주고요. 피부와
물질 교환도 하고 바로 소비될 수 있는 에너지 저장고로도 역할도 하고요.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깊어 여성 신체선에 부드러움을 주고 체내 열이 외부 온도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요. 충격을 흡수해 몸을 보호하고 영양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너무 얇거나 피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다양한 외부 자극에 대한 신경 수용출에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외부 항원에 대한 면역학적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체내에 노폐물을 분비하거나 외부 물질도 흡수하고 근육, 내장, 장기, 혈관과 신경을 외부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게 피부예요. 또 피부에서 자라는 이게 털이 있죠. 그리고 손톱, 발톱도 또한 이런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그냥 만들어진 게 없고 모두가 다 아주 소중한 내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체 피부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호 기능, 각질증과 피부 지질은 이제 물리적 자극이나 유해 물질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하고 수분이 과도하게 몸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유실되는 걸 막죠. 그래서 들어오는 즉시 다 몸에 흡수돼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막아주는 게 이제 피부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피지의 불포화 지방산은 피부에 세균이 발육하는 것도 억제하고 피부의 산도 pH가 약산성이잖아요. 약산성 제 앞에도 엄청난 바이러스가 있겠죠. 하지만 이 약산성의 이 산도가 유지됨으로써 제 피부를 뚫고 들어오지도 않게 되는 그런 것들도 역할을 해주는 게 피부고요. 진피층은 이제 탄력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탄력섬유 피하 조직 간의 지방 조직 간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진피고요. 랑게르한스 같은 랑게르한스섬은 이제 면역하고 관련되잖아요.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가 생체 방어 기전에 이제 관여하는 것도 그 피부에 관련된 거. 멜라닌 색소 자외선에 대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것도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했던 체온 조절 작용도 해주고요. 지각과 반사 작용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땀에 의해서 배출되는 분비 작용도 해주는 게 이제 피부죠. 그래서 피지의 분비장은 피지도 분비를 해주고요. 땀의 분비도 해주죠. 피지막의 기능이 뭘까요? 그러니까 피지는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죠. 남자들이 훨씬 기름기가 잘 흐르는 게 이제 피지의 분비가 훨씬 많고요. 안드로겐 호르몬의 자극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여름에 훨씬 더 이 피지 분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 이제 엄청 많이 되죠. 호르몬에 의해서 피지 속에 있는 지방산은 세균이나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하죠. 지방산. 피지막의 기능은 피부에 윤기와 매끄러움을 주어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 수분 조절 작용을 하고 피부 표면의 pH를 산성으로 유지시켜주는 게 이제 피지방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상 시 예민해지고 피부염이 발생할 수도 있죠. 땀의 분비, 주 목적은 체온을 조절하는 거죠. 땀은 기본적으로 너무 더워 그러면 땀으로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킴으로써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흡수 작용을 합니다. 경피 흡수 경로, 각질증을 통한 흡수, 모공을 통한 흡수, 에크린 한선을 통한 흡수. 경피 흡수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친지성 물질, 수분 함량, 피부 표면 온도, 바르는 용액의 산도, 그리고 피부의 두께, 특히 각질층의 두께랑 관련이 되고요.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작용도 하게 되고 비타민 형성, 비타민 D, 비타민 D 아시죠? 비타민 햇빛에 의해서 비타민 D도 만들어주는 거고요. 재생작용, 각질세포가 떨어져 나가면 이제 새로운 표피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하고 표정도 해줍니다. 피부에 이제 부속 기관은 한선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선 이렇게 있습니다. 잔주름과 깊은 주름, 우리 주름에 대해서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 이제 주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주름은 얼굴 표정에서 만드는 기저 근육들이 반복적으로 수축해서 형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체 피부의 유형별 특징을 볼게요.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좀 오늘 조금 늦어졌더라도 이해 부탁합니다. 우리 피부의 조직,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피부가 무슨 피부인가요? 중성 피부가 있을 때고 건성 피부가 있을 때고요. 지성 피부 또는 민감성 피부 이렇게 피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건 가장 부작용이라든지 알러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피부가 바로 중성이죠. 중성 피부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상적인 이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화장품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성이신 분, 건성은 말 그대로 중성보다는 더 건조한 게 건성이고요. 지성은 중성보다는 더 피지막이라든지 그게 많이 나오는 걸 지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민감성은 중성보다 더 예민한 걸 민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이 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의 모든 생리작용, 즉 땀과 피지의 분비가 정상적인 피부를 중성 피부라 하고요. 중성 피부는 너무 좋아요. 피부도 너무 좋고 화장도 너무 잘 받고 피부결도 너무 좋고요. 모공도 크지도 않고요. 다 좋아요. 이런 사람 어떤 화장품을 써도 다 오케이예요. 그런데 이건 노력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발전되기도 합니다. 중성 피부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스킨 로션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좋은 사람이 있어 훨씬 더 신경 써서 많이 잘 쓰기는 하십니다. 뭐 건성 피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피부가 건성이야. 그러면 중성으로 가도록 해야죠. 건성이면 피부가 수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분을 보충해주는 방법을 하시면 되죠. 건성 피부의 특징은 피부가 얇아요. 얇으니까 수분이 훨씬 빨리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피부가 두꺼우신 분보다. 그러니까 더 건성이고, 피부가 얇으니까 아까 말한 그 주름 있잖아요. 굵은 주름, 얇은 주름 해서 주름도 훨씬 더 잘 생기죠. 우리가 얇은 종이일수록 구기면 훨씬 구김이 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도 똑같아요. 얇기 때문에 훨씬 더 주름도 잘 잡히고, 그리고 피부가 얇으니까 훨씬 더 메말라 보이고, 대신 좋은 점은 모공이 안 보여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뽀드락지나 트러블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뽀드락지나 트러블 같은 경우는 유분기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건성 피부가 뭐 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모공 작아서 제일 부러워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분을 특히 보충을 해주는데,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게 유분막으로 이걸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 관리요? 클렌징? 당연히. 네, 이렇게 이제 피부 자극이 적은 것들을 써야 되고, 얇으니까 적은 거 써야 되겠죠? 딥클렌징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에센스와 크림 아주 필수입니다. 너무너무 건조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잔주름 방지를 위해서 아이크림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성 피부 반대죠. 이제 건성과 반대인데 피지 분비량이 많아요. 그래서 피지량이 많으니까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훨씬 많죠. 이런 부분은 여드름도 잘 생기고 피지 분비량이 많고, 그리고 모공도 크고 피부 계속 트러블도 자주 생기고, 피부가 대신 두꺼워요. 두껍다 보니까 뭐예요? 이분은 주름이 잘 안 잡히죠. 두꺼우니까 건성에 비해서 주름은 안 잡히는 거죠. 그리고 건조하지도 않고, 철저한 세안과 클렌징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화장하고 나서도 자꾸 번질거리는 게 바로 지성입니다. 저도 지성 피부고요. 지성 피부는 클렌징은 순한 워터나 젤 타입 클렌징 폼을 사용하고, 딥클렌징을 좀 자주 해주시면 좋고요. 오일프리, 아이케어 이런 제품들을 쓰시고, 수분, 지성이라 해도 수분은 중요합니다. 근데 대신 유분은 이제 좀 덜 쓰시는데,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 이것 또한 유분도 보충해야 되지만 그 전에는 수분 위주로 쓰셔도 좋습니다. 이분은 그 지성 피부는 주름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프리하죠. 하지만 아이케어는 하셔야 됩니다. 민감성 피부, 말 그대로 민감한 거예요. 민감성 피부는 오히려 너무 과도한 영양도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걸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화장품 선택에 이제 좀 더
그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피부 관리에 좀 더 세밀한 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민감성 피부예요.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많은 케이스가 피부과를 많이 다니신 분들이 민감성 피부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자꾸 피부과에서 자꾸 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비타민 C, 히알루론산 같은 걸로 이제 충분히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영양 크림도 이제 훨씬 더 마사지 보다는 훨씬 이제 잠깐 너무 터치가 많이 일어나면 안 되는 피부다 보니까 잘 이 부분은 살짝 얹어만 놓고 과도한 그 신체적인 스크럽 같은 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합성 피부 우리 대부분 다 복합성일 거예요. 이마와 코는 반질반질, 볼은 건조 이게 대부분이죠. 특히 나이가 먹으면 더 심해지는데 5가 되면은 이마랑 코는 반질반질한데 볼은 자꾸 이제 건조해지죠. 푸석푸석한 느낌.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랑 이제 같이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팩 할 때도 이쪽은 이마랑 그 코 있는 데는 노란색 여기는 빨간색 이렇게 맞춰서 바르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복합성 피부는요. 복합성이니까 지방을 섭취를 좀 줄이시고 비타민 많이 섭취하시고 여드름 피부 관리는 지성 피부는 피지가 많은 부분 이마, 코, 턱 부분에 여드름이 잘 생기죠. 비타민 B군 섭취를 잘 하는 게 복합성 피부의 이제 그 꿀팁이고요. 무, 난황, 유제품, 시금치, 현미, 귤, 간, 소고기 등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자외선이죠. 우리가 아까 피부 구조를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부분에서 자외선이 어떤 우리의 기능을 해주는지. 그러니까 피부가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도 형성을 하지만 많은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외선이란 태양에서 발생되는 전자 파장으로 살균력이 좀 강하고 UV 단위로 NM으로 사용을 하죠. 화학선이라고도 하고 분자의 흥분을 유도하고 강도는 이렇게 다르고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프로텍트 A, 프로텍트 B, 프로텍트 C.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거고 PB는 B, C는 이제 없기 때문에 C는 그렇게 이제 내 몸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없죠.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가장 위험한 시기가 4월에서 6월입니다. UVC는 제가 말했죠. 프로텍트 A 이렇게 하죠. UVC는 오존층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내 피부에는 안 오죠. UVB B 같은 경우는 진피 상단까지 진피 상단까지 그러니까 표피층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UVB 그리고 UVA는 진피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피부색을 검게 하거나 주름 등의 원인이 되는 거고 자외선의 대부분은 90%가 UVA입니다. 그래서 PA 뭐 이렇게 해줘. SPF 이거 B입니다. B. SPF는 UVB에 관한 거고요. PA는 자외선 A, UVA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SPF는 숫자 곱하기 10 그리고 황인종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그래서 예를 들면 SPF 30이다 그러면은 15분 이렇게 하면 450분에서 60분간 다시 600분 다시 하면 7시간 30분에서 10시간 정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A는 플러스에서 플러스 4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플러스 하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것에 비해 2배 높고 2개 있으면 4배, 3개 있으면 8배, 4개 있으면 16배까지 차단해준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미 주근깨 우리가 많이 생기죠. 이런 부분은 신진대사가 둔화된 피부는 걸린 피부가 기미 주근깨로 남죠. 최근 오존층 파괴로 젊은 층들도 기미 주근깨가 많이 생기고 피부가 자외선을 자주 받게 되면 결국은 색깔이 칙칙해지잖아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늘어나고 보호하기에 각질층이 두꺼워지기 때문이죠. 기미 주근깨 올바른 손질법
어떻게 하면 기미 주근깨를 줄일 수 있을까? 피부과 가서 벗겨낼까? 뭐 어쩔까? 이제 얘기하지만 이제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평소에 데일리 케어로 도움을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라는 거죠. 기초 화장을 좀 하시라. 기초를 자외선 차단제 하고 자외선 차단도 차곡차곡 예, 자외선 차단제 하나 바르고 2개 바르고 CC에서 바르고 뭐에서 바르고 계속 차곡차곡 옷 얇은 옷 계속 겹쳐 입으면 훨씬 따뜻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고요. 세안 마찰도 기미 원인이 되면 빡빡 문지르지 마시고요. 미백 에센스 조금 도움이 됩니다. 미백. 그리고 20대는 화이트닝 제품으로 이제 기초 손질을 하고 30대가 사실 많이 생기죠. 이제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리고 가사, 육아 이렇게 많이 힘들다 보니까 많이 생기니까 이때는 좀 더 신경 써서 화이트닝 제품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40대는 후반이 되면서 갱년기에 이제 많이 되죠. 그러면서 이 부분도 이제 미백 관련된 걸 이제 밤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50대에도 이제 관리를 미백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 메이크업, 지성 복합성 같은 경우는 액상보다는 파우더. 뭐 유분이 많이 나오니까 파우더를 바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복합성 피부는 건조한 부분 빼고 이렇게 바르는 게 좋고요. 자외선 지수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자외선 지수는 10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0은 가다 노출 때 위험이 매우 낮고요. 9 이상은 가다 노출 때 매우 위험합니다. 자외선이 여러 가지로 많은 안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외선을 계속 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암, 백내장도 이제 자외선하고 많이 관련이 되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여 바르거나 선글라스가 정말 많이 도움됩니다. 선글라스를 아름다우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보호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양산 좋습니다. 옷도 좋고요. 이런 부분을 해야지 내 몸과 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처방은 이렇게 강도에 따라서 많이 하는데 햇빛이 강할 때 꼭 선글라스라든지 양산, 모자 꼭 쓰셔서 내 피부를 보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글라스, 자외선을 99에서 100% 이렇게 차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자도 이제 많은 도움 되고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면 소재가 쾌적한 보호를 둘 다 제공할 수 있죠. 자외선 차단제 반드시 바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경감을 위한 것은 이제 한낮에는 좀 피해라.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옷이나 긴 옷을 입고 그다음에 꼭 선글라스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블루라이트 때문에 눈도 문제고 많은 이제 핸드폰 때문에 이제 전자기기 때문에 눈이 계속 피곤한데 자외선에 의해서 눈까지 더 망가진다. 그럼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는 정말 필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모두 저희가 맡은 부분은 모두 마쳤습니다. 저기 사장님 계시나요? 노순백 사장님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건 되도록이면 쭉 보면 애울 것 물론 몇 가지 있지만은 거의 읽어보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설명을 잘해 주셨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피부에 생성되는 바이타민 D 있잖아요. 바이타민 D가 우리가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버리니까 거의 잘 생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걸로 섭취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피부에서 바이타민 D가 생성이 돼도 그 바이타민 D가 간으로 갔다 간에서 다시 콩팥을 통해서 활성형 바이타민 D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콩팥이 나쁜 분들은 또 바이타민 D를 드셔도 별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요즘에는 바이타민 D도 약으로는 활성형 바이타민 D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아메리카는 활성형은 아니고 그냥 바이타민 D일 겁니다. 그게 이제 흡수가 돼서 우리 콩팥을 통해서 활성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고 또 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타민 C하고
콜라겐하고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히알루로닉 애시드, 히알루론산이나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바이타민 C도 굉장히 결체 조직이니까 바이타민 C 기능 중에 다른 바이타민은 부족했을 때 죽지는 않지만 바이타민 C는 죽잖아요. 바이타민 C가 없으면 죽거든요. 결핍 때문에 죽는 이유 중에 세포를 결집을 못하, 결체 조직을 합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온 장기가 녹는다고 생각하고 기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고 피부에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콜라겐 단백질이죠. 단백질 아미노산 세 개가 결합된 단백질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우리 박지현 사장님 강의해 주신 그 내용 PPT 보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길 사장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피부도 잘 아셔야 되나 봐. 너무 잘 아시네요. 그죠? 제가 본사 우리 이제 시간 되시면 피부 측정해 주는데 가보면 본인의 피부를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노화라든가 주름이라든가 미백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뭐 탄력이라든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 지금 현재 한다라고 하면 그 AP에 가셔서 한 번씩 측정해 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건성인데 건성의 특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공은 작지만 중요한 게 피부가 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티가 쉽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잡티가 있는데 본사에서 너무 뽀드득하는 그런 세정을 하게 되면 세안을 하게 되면 잡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분기가 그런 걸 차단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면서 반드시 클렌징 크림하고 포밍 클렌저를 써야지 비누 세안을 하거나 그러면 너무 뽀드득하게 하면 얼굴에 잡티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름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면 주름이 뭐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데 주름이 생기는 것도 수분 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얼굴에 주름은 머리부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여자들이 조금 독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땡기는 수술을 저희 언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하고 나니까 훨씬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게 굉장한 우리 언니가 그런 수술의 과정을 알았더라면 절대 안 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몰랐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젊었을 때 우리가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정말 뭐 목주름 땡기고 이마주름 땡기고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노화에 대해서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분, 유분, 그다음에 자외선 이런 걸 잘 우리가 토탈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정말 80이라도 50살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피부를 갖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화이팅! 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 이제 갑자기 좀 강사가 변경되는 바람에 조금 늦게 시작했고 늦게 끝났습니다. 5분 오버됐고요.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까 얼굴 보여주시더니 안 보이시네. 너무 반가웠는데.